세월호 참사 1주기와 4.29 재보궐선거가 맞물린 4월.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1주기를 계기로 정권 심판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새누리당은 돌발악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40%대 국정 지지율을 회복한 박근혜 대통령이 신춘 정국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입니다. 경희대 이진곤 개건교수, 동국대 김철근 겸임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4월 정부, 여론이 꿈틀꿈틀거릴 수 있는 이슈들이 참 적지 않아 있는데요. 우선 아무래도 4.16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예.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될 텐데 지금 시행령 문제를 놓고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뭐 어떤 논란인지 좀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시행령을 가능하면 유족들이 좀 원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그 특대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특위에서 지금 특위위원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좀 해줬다면은 이런 분란은 안 날 텐데 지금 급기야 지금 이석태 위원장이 그 활동을 중지하겠다 이런 선언까지 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일단 그 사무처 직원 숫자입니다. 네. 직원을 그 유족들은 한 120명 정도로 해달라 이런 취지인데 그 지금 이제 정부안으로는 90명으로 하겠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사무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직원들을 가능하면 민간 전문가들을 절반 이상을 좀 해달라 이런 게 유족들의 안인데 네. 정부안은 공무원 파견 공무원이 훨씬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안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사무처 업무 조정 네. 이런 건데 이제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예. 사무처를 통할하고 장악을 하면서 그 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공무원들이 파견되면서 공무원의 사무처의 권한에 의해서 사실상 위원회 조사 기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위원회 사무처를 만들려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지금 이것 때문에 농성도 하고 뭐 거리 행진도 하고 삭발투쟁까지 하고 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정부의 유족들이나 세월호 가족들은 그 얘기하는데 그럼 정부 입장은 뭔가요 그러면? 정부는 일단 그 시행령을 입법 예고를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견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충분하다. 90명 내외고 필요하다면 더 늘리자 뭐 이런 취지인데요. 이게 지금 한시적인 조직 아닙니까? 1년에서 1년 반 정도 운영하는 한시적인 조직인데 당초에 그 특위안이 있어요. 예. 특위안을 제출할 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안과 정부의 안을 좀 놓고 조정을 하되 가능하면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유족들을 좀 화나게 하는 게 뭐였냐면 그 배보상하는 그 기준 안 있지 않습니까? 돈 관련된 부분을 그 이 미묘한 시기에 왜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니까 그럼 마치 유족들이 돈을 바라고 이거 지금 한 거 아니냐 이런 그 기분 아주 촉발시켰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상황까지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교수님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당은 좀 그런 입장인데 야당 쪽에서 좀 정치 쟁점화하려는 좀 움직임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반발이 심하고 지금 김 교수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안을 뭐 제시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유족들이 우선 이제 굉장히 이제 붕괴하고 이 또 정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쪽 편을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유족들이 이를테면 약자니까 그쪽 편을 들어주는 게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선택을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유족들의 아픔이라든지 유족들의 불만이라든지 유족들의 분노라든지 이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고 다만 야당이 지금 거기에 그것을 자극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유족들의 그 분노를 더 부추겨서 만약에 또 다시 전국을 이렇게 난맥상으로 몰아넣는다면 그게 과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 이거는 좀 생각해봐야 될 별도의 문제예요. 뭐냐면 그동안 지난 한 1년 동안 유족들은 굉장히 물론 피곤하고 또 피로해졌고 또 아주 고통스러웠지만 국민들도 그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 이쪽 저쪽 면에서 뭐냐면 전국이 굉장히 계속 참 어려워지는 것 이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또 유족들의 아픔 때문에 또 상처받고 이렇으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럴 때 국민을 아우르는 그다음에 정치권을 아우르는 그다음에 정부와 이 유족들 사이에 오히려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또 화해 쪽으로 오히려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는 게 더 앞으로 국민에게서 신뢰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다 참 오르신 말씀인데 사실은 오늘 또 2차 삭발식까지 하면서
그 유가족들의 반발이 굉장히 격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역할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이 유족들의 마음을 좀 그대로 좀 받아주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먼저 필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고 같이 여야 합의로 만들었습니다마는 만들고 통과시키고 위원회까지 출범이 돼 있는데 네. 이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무처를 그러니까 유족과 특위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주면 되잖아요. 네. 한시적인 조직인데 120명의 세계국 하자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거 인양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럼 인양하고 나서 그 배를 실제로 보면서도 또 조사할 수 있는 그 상황도 좀 만든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그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목표는 진상규명이니까요. 또 진상규명을 해야만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 사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정부나 각 기관의 대응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금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 같은 아들, 딸들이 수장되고 있는 걸 다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죠. 이걸 밝히겠다는데 왜 자꾸 다른 방향으로 축소시키거나 마치 책임이 전가되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네.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 네.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 시행령 상에 있어서 예. 그 사무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하고 여당하고도 아마 이 서로 양보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계속 이 대결 속에서 네. 그럼 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어른 지적인데 다만 이제 더 큰 문제, 이를테면 인양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네. 문제. 인양을 했을 때 그 비용과 또 그 실익이 과연 있느냐, 아니면 인양을 했을 경우에 또 과연 진상이 더 진전된 진상이 거기서 규명이 될 것이냐. 그게 아닐 경우에 오히려 그 후유증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야당이 무슨 정부 여당 편을 들라는 게 아니라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조정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하고 대신에 네. 또 정부 쪽의 지금 정부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직접 일을 또 맡아 나가야 되는 그런 점에서 이제 애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그 다음에 인양의 그 문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이 야당이 분란을 부채질하기보다는 그 분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유가족들의 그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면서도 현실적으로 네. 특히 인양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향적으로 좀 대성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유승민 대표가 이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유승민 네, 대표 네. 발언이 김무성 대표나 나나 인양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한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부분 인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 이것들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좀 죄송스러운 생각인데 오히려 지금 사실 아까 김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뭐가 잘못됐는지 정부 각 기관들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거는 이미 지난번 1년 동안 거의 다 드러났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확인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인데 그 확인 인양을 해서 할 필요도 없이 정부 그때 해수부라든지 네. 해운 조합이라든지 또 이런 데서는 이미 다 잘잘못이 해경, 특히 해경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우리가 다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인양이 과연 반드시 그것이 정답이냐?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유가족들이 상처를 더 건드린 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당 일각에서 보니 거기를 해상공원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유가족분들도 좀 분노를 삼키면서 진작에 같이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행령 안에 보면은 그 감사원 감사 결과라든가 아니면 수사 기록 이런 것만 검토하는 것까지만 돼 있죠.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위나 유족들은 그것도 하고 또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족이나 특위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조사 범위도 좀 넓혀주고요. 인원도 좀 확장해주고 예산도 좀 들여서 이양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야 향후에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겉도는데 한 가지 좀 더 짚어봐야 돼. 아까 김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이제 배상 보상 문제를 놓고도 사실은 정부에서는 뭐 절차상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좀 시기 문제가 과연 추모 기간에 적절한 이런 논란이 있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할 소지를 네. 정부가 만든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 상황에서 지금 뭐 그러지 않아도 시행령 때문에 이제 논란이 네.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 돈 문제를 꺼내가지고 근데 국민들이 되게 보면 그래도 배상은 배상 보상은 보니까 뭐 전에 예에 비추어서나 그 별로 크게 불만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갖게 되면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이 유족들이 다른 요구하는 거, 이를테면 시행령 문제로 다른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그것이 희석돼 버릴 수 있잖아요. 그 점에서 보면 정부 측이 뭔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느낌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 직접 이제 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언제까지나 이 배보상 문제를 또 미루고 있을 수도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유족들 중에 대표분들 그런 분도 있겠지만 또 유족들 중에 상당히 그동안에 1년 동안 생업도 전부 뭐 포기하다시피 했으니까 당장 생업이 급한 분들도 있을 거고 계시겠죠. 이러니까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정말 앞에서는 그러지만 또 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아마 또 이 정부로서는 그 걱정하지 마시라 네. 뭐 이런 뜻에서 그것도 제시를 했을 수가 있으니까 서로가 말이죠 오해하고 곡해하려면 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이제 보니까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배보상 문제.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다. 정부가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유족들이 이제 원하는 시기나 상황이 있는 거고 지금 진상규명을 하고 진상규명하는데 시행령이 문제가 돼서 네. 특위위원회가 지금 그 활동을 겉돌고 중단을 있는데.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갑자기 정부에서 특위와 그다음에 그 유족들하고 합의도 없이 이 시기에 그걸 발표한다는 것은 완벽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의도가 있다.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세월호 저분들 말이야, 뭐 돈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너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발표된 아니 확정된 안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시한 겁니다만은 이 부분은 더 갖고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추후에 어느 정도 좀 상황이 진전되고 나면 충분한 협의 끝에 나와도 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시행령 갖고 지금 줄다리기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돈을 딱 제시해버리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네. 방법이 좀 서툴렀다 이렇게 보고 네. 우리가 정부가 정말 무슨 의도로 그랬겠습니까? 국민 전체를 살림을 책임지고 또 생명과 재산 모든 걸 책임지는 정부가 어떤 특정 그 집단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무슨 꼼수를 부렸다든지 이건 아니라고 우리가 믿어야죠. 그만큼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렇죠. 좀 떨어졌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4.29 재보선. 사실 이제 세월호 일주기 뒤 한 10여일 뒤에 이제 바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영향이 없을 수가 없을 텐데 가장 관심은 이제 아무래도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선거일 수밖에 없는데 어제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여튼 이번 선거가 그 4군데밖에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총선 1년 전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관심을 못 가질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지금 그 천정배 전 장관이 출마를 하고 관악을 같은 경우는 정동영 역시 전 장관. 전 장관이 출마를 하면서 이게 그 키워드가 야권 재편과 호남 민심의 바로미터를 보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과연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대표 체제로 계속 갈 거냐? 네. 아니면 천정배 전 장관이나 정동영 전 장관이 당선이 되면서 야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네. 뭔가 다른 흐름이 생기는 거냐? 그렇으냐? 뭐 이렇게 이제 판이 커진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총선을 지금 현재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양강 체제로 치르느냐, 아니면 새로운 뭔가의 흐름이 생겨서 새로운 흐름, 새로운 모임이. 예,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호남 중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천정배 전 장관은 당까지는 얘기를 않고 있어요. 않고 네. 있지만 어제 뭐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당선이 된다면 새로운 신진 인사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뭔가 그 호남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를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전에 뭐 뭘 연상하게 되냐면 친박 무소속 연대 뭐 이런 것까지 연상되는 그렇죠. 소위 말하는 호남의 개혁연대 뭐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동영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모임이라고 정당을 창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뭔가 힘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네. 과연 지금 정동영 전 장관이나 천정배 전 장관이 지금 호남 민심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하고 할 것이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것이냐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예.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예, 근데 본래는 이게 재보선이 말이죠. 그 여당의 무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재평가. 작년에 730 보궐선거를 보면 이건 완전히 야당의 무덤이었거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어떤 정해진 정책은 없다 이 말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애초에는 세 군데가 다 야성이 강한 곳이니까 아마 여기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다 갖고 가지 않겠느냐 당초에는 그랬는데 네. 그게 슬슬 깨지는 빠져가지고 거죠. 이제는 뭐 심지어 4대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 볼 때는 4대 영 뭐 전패 아니냐? 이런 걸 네. 우려할 정도까지 돼버리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김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새정치연합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문제가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이 양대 세력 간의 갈등, 특히 이제 호남 그다음 네.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그 이를테면 비노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완전 호남의 정치를 누가 되살리느냐 이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는 정말 큰 정치적 고비를 맞았다. 뭐냐면 대표가 되고 난데 처음 치르는 이 그렇죠. 선거에서 정말 말이죠. 전패한다든가. 전패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다시 비대위가 구성돼야 될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울 텐데 현재까지로 보면 네. 어쨌든 광주 서울에서는 근데 천정배 후보가 뭐 앞서기는 앞서는데 그렇게 압도적으로 앞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기서는 어떤 가변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관악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동영 그러니까 전 장관도 그 득표력이 그렇죠.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저기서는 오히려 새누리당에다가 네. 여당에다가 승리를 갖다가 바치는 게 바칠 수 있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이번에 지금 현재까지는 적어도 아직 뭐 한 달 가까이가 남았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런 선거라고 보죠. 사실은 결국은 이제 호남 민심, 호남이 어떤 전략적인 투표를 할 것이냐가 사실은 이제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 호남권 왜 지지를 안 하는 겁니까? 일단 그 문재인 대표가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친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문재인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비서실장 때 노무현 정권이 호남 정권이냐 부산 정권이지 이 발언을 네. 했다는 네. 거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해창이 싫어서 나 찍었지 내가 좋아서 찍은 거냐 뭐 이런 발언들 이런 그런 원초적인 좀 지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마저도 네. 호남 출신이 그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구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호남 정치가 중앙 정치에서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종이다. 예. 그래서 호남의 새로운 어떤 인물을 좀 키워야 되고 또 중요한 그 정치적 자산들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뭐 지역 감정을 유발하려고 하는 발언은 아닙니다만은 출신지로 보면 대통령은 대구 출신이고 그렇죠. 김무성 대표는 부산이고 부산. 이완구 총리는 충청도고 제1야당 대표마저 부산이면 호남 출신 그 주요 정치 지도자는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역대 정권 어느 정권에서보다 이번 정권 박근혜 정권 때가 가장 인사 편중이 심합니다. 5대 권력기관장이 전부 영남이고 의전설 1위부터 10위까지 해서 거의 대부분이 영남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제1야당으로서 이걸 비판하고 견제하고 그 인사 균형을 좀 맞춰라 이런 발언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과연 야당이 그런 걸 제대로 견제를 하고 있냐 이거죠. 이런 상황에 보면 5대 권력기관장도 그렇고 5대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봐도 영남이 40%가 넘어가고 호남은 10몇 프로 뭐 이런 상황이면 과연 이것을 받아줄 수 있냐 이거죠. 네. 이런 점들을 제1야당이 앞장서서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호남이 사라지고 더군다나 야당 내에서도 호남이 역차별받고 오히려 소외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럼 호남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표를 안 찍어줬냐. 그건 아니거든요. 표는 거의 대통령 선거 때는 90% 몰고 적어도 총선 때는 70% 이상을 이렇게 표를 찍어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을 과연 호남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거죠. 그것이 이번 광주 서구 의뢰에 상당히 많이 투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광주 서구 을만 좀 따져놓고 보면 지난 그 19대 총선 때 이정현 최고위원이 출마했던 지역입니다. 거기서 기호 1번으로 39% 정도를 얻었고요. 오병윤 전 의원이 50% 좀 넘게 얻었던 지역인데 결과적으로 90%가 넘는 사람들이 2번을 찍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번호를 찍었던 경험이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 풍암지구라고 해서 풍암동, 서울로 말하면 서초동 정도 되는 부촌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속칭 웃음의 얘기로 뭐 강남 좌파들이 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곳인데 거기에 그 진보적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당선이 된 그 지방선거에서 시의원도 당선되고 구의원도 당선되고 이런 지역입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 내 그리고 광주 내에서 실제로 당선시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 풍토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지역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예, 서구 울만 보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굉장히 다급할 겁니다. 어려운 선거다. 예, 다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교동이나 건너갑 고문이나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박지원 의원에게 손을 내밀고 SOS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나 뭐 여기에 호남인이 이제 배제돼 있다 이것도 그 문제지만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보면요 자기 주자군에 올라 있는 사람이 전부 영남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저 박원순 창녕이죠. 뭐 또 저 누구예요? 저 문재인 부산이죠. 안철수 부산이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안희정도 충남이고. 그럼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단 한 사람도 지금 그 물망에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상실감, 이 또 그건 바꾸면 또 어떤 배신감, 박탈감 이런 게 상당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로서는 그런 게 큰데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를 그 정점으로 하는 말하자면 친노파 또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 그러니까 호남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배신 특히 아마 이제 그 뼈아팠던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었을 거예요. 그건 또 그런 것도 남아 있고 이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당신들이 호남 인물을 키워줘야 될 당신들이 호남 인물을 철저히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냐 뭐 아마 이런 감정도 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차라리 판을 완전히 깨고 하고 호남이 적어도 중심이 되는 아니면 호남이 일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판을 새로 만들어 보자 이런 데 쪽에다가 자꾸 호소를 하고 자극을 해대면요 그 호남 유권자들 이거 특히 1년밖에 안 되거든 앞으로 남은 이제 저 임기 1년밖에 안 되니까 1년 정도는 총선 때보다는 유권자들 고민을 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험적인 투표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새로운 분석이신데요. 그렇다고 근데 사실은 그러면 그동안 이제 광주 전남 지역 유권자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투표를 해왔는데 그런 모험을 정말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떤 변화가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또 여당한테 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과거보다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PK 지역에서 보면 새누리당이 지금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특히 뭐 전남 광주 쪽에는 보면 무소속이 아주 약진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뭐냐면 무조건 저기는 아니다 이제는 내 지역이 아니다 내 호주머니 속의 표가 아니다 이것을 이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또 호남 유권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계속 밀어가지고 우리 희망이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과연 지금 호남 그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새정치민주연합을 계속 밀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해도 뭐 호남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것을 호남 사람들이 얼마나 더 견디고 참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그 순천 곡성에서 이정현 의원을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소속 그거 뭐 왜 못 찍겠습니까? 그렇군요. 사실 그럼 이런 상황들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표정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게 반드시 좋은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4.29 재보선 때는 좀 유리한 상황일 수 있죠. 그러니까 선거가 보통 한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구도, 인물, 조직, 메시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구도 측면에서 보면은 야권이 유리하다. 분열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죠. 특히 이제 성남이나 관악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특별히 이제 유리한 측면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재보선이 끝나고 내년 총선 1년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1년 사이에 예를 들면 야권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서 뭔가 다른 양식으로 나온다면 그건 새누리당으로서는 더 무서운 거죠. 오히려. 어때 이거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이 된다 그러면 예. 더 큰 거에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분석이 있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총선은요, 사실은 이 앞으로 총선은 이번 이 4.19 재보선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특히 이제 호남이라든지 여기 표심이 이제 우리는 뭔가 믿을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생기든 아니면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밀어줄 결심을 하든 여하튼 차기 선거는 이번에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를 한다면 할수록 어쩌면 더 이제 유리해질 수도 있는데 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는 이 분열상을 그 야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냐. 만약에 해결 못하고 계속 분열 상황이라면 뭐 새누리당은 총선에서도 역시 또 휘파람을 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럼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한 3주 만에 지금 이제 40%대를 좀 회복을 했는데 김 교수님 원인이 뭡니까? 뭐 배경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이제 뭐 20%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오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제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다. 결국 친이대를 구성해서 갈 것이다. 왜냐? 이건 통합에 의한 정치보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자기를 찍었던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향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이제 중동을 갔다 온 외교적 성과 그리고 뭐 소통 부재라는 그 어떤 비판적인 게 많이 사라졌어요. 이병기 실장이 들어오면서 많이 그런 부분이 해소되고 그리고 특별히 대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진영 논리에 의한 결집이 40%를 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그 이유가 확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런 결정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그 원하는 게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경제가 지금 장기 저성장이거든요. 이명박 5년, 박근혜 2년에서 7년간 거의 3% 내외의 성장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일자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거 뭐 경제 정책을 쓴다는데 계속 뭐 재정 확대 정책만 쓰고 있고 엄발에 오줌 누는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건 아무 성과가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썼던 경제 정책과는 좀 다른 방향에서 뭔가 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그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된다. 사실 뭐 정책이라고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 각 분야, 그러니까 민간, 정부, 기업,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사실은 이 상황들을 좀 알리고 설득을 해야죠. 김대중 대통령이 외환위기 시기에 얼마나 많이 국민들을 설득했습니까? 그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근데 고통을 감내하면서 왜 희망이 있으면 고통을 감내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앞에 빛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는 뭐 지금 저도 김 교수님 말씀 그 여러 가지 지적한 그 요인들 그 저도 이제 같이 공감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있다면 이 뭐라냐면 지난 정부가 같은 새누리당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의 그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이 자원외교 이것은 굉장히 그동안에도 국민적인 의심을 많이 샀던 문제거든. 의혹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히 이것을 한번 파헤쳐 보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 이것이 칼이 야권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집안 내부로 이렇게 겨눌 수 있었다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신뢰가 좀 회복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것을 자꾸 MB 정권에 대해 겨냥했다. 자꾸 이제 우리 언론도 뭐 그렇게 말하면 편하기는 편하니까 하는데 그렇게 이제 보면요. 자칫하다간 또 이 제대로 척결도 못하고 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리가 있는 곳에 대해서 칼을 대는 거지 뭐 특정 어느 정권을 또 어느 정부를 겨냥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검찰도 명분이 서지요. 그런데 뭐 지금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것을 보는데 그 칼을 안 빼기가 쉽지 않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밖에서 볼 때 그것을 자꾸 그런 쪽으로 그 성격을 또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 가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전 정권 비리라고 하더라도 그건 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전 정권에 대해서 그 비리를 추적하는 것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다음 정권에 가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역시 할 수 있다라는 걸 경각심을 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내부에 근무하고 있는 그 어공이라고 그럴까요? 어쩌다 공무원. 네. 이런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 바로 그 말씀인데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이후에 또 박근혜 정부의 비리 이런 게 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근무하는 현직에 있는 분들한테 충분히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새누리당이나 정부나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양수 겸정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까 처음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에 워낙 이슈가 많습니다. 우리 이제 4.16 이제 세월호 1주기가 되는데 그것이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국정 운영의 변곡점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처를 잘해야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유족들의 그 말과 뜻을 좀 존중하고 그것을 좀 따라주는 게 1차적인 거고요. 도저히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그냥 반대해버리거나 아니면 방해하거나 이런 걸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정부안이 너무 일방적으로 입법 왜곡을 해서 사실상 조사를 무력화시키는 걸로 나오는 상황이 된다면 이 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지지율에 반영이 되는 거겠죠.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지금 그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인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세월호 그 유족분들도 너무 과거와 같이 굉장히 격렬한 이런 투쟁으로 나갈 때는 국민적 호응을 받기가 상당히 왜냐하면 지난 1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다음 야당은 더더구나 여기서 뭐 다시 강경 투쟁 일변도로 나가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 교수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로서는 이 상황을 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냐? 유족들이나 국민들과 계속 성심성의껏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나가는 그런 귀를 기울이는 입은 닫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 파고를 그래도 무난하게 넘길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야당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볼까 하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기 때문에 과연 4월 신춘 정부 박 대통령 또 정치권이 어떻게 풀어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